예,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 외교가 본격화된 모습입니다. 한미 양국이 다음 달 말에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에서 문재인 정부의 4강 특사단도 이번 주부터 파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어서 오십시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외국 정상과의 회담, 이게 처음이죠. 오는 6월 말에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의논할 주제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안보상, 사드 문제 이런 것들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능력을 가늠할 첫 시험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많은 내용들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6월 말에 갖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6월 말에 한다는 건 이제 오늘 나온 얘기인데 사강국에 우리 대통령 특사들 파견하는데 예. 오늘 그 사람들하고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이거를 밝혔습니다. 또 마침 오늘 또 미국 백악관에 이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포틴저 백악관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등이 이제 방문해서 예. 대통령이 또 그 우리나라 실무자하고 만나는데 7분간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현안이 굉장히 많죠. 일단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북핵과 미사일의 이런 도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다음 사드 배치 문제 또 중국과의 갈등도 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거와 함께 경제적으로 한미 FTA 여기서의 미국과의 무역 역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등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많은데 예. 또 이제 한미 그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논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든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좋게 잘 풀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서도 예. 우리의 또 이 자주적인 목소리를 또 내면서도 한미가 동맹을 잘 풀어가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예. 지금 문 대통령이 소위 외국 언론에서 문샤인 정책을 펼 거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북의 과거의 햇볕 정책 같은 대화도 하지만 국제적인 대북의 압박 제재도 같이 병행하는 이런 정책을 펼 건데 예. 이런 자리에서 문샤인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냐도 한 가닥이 잡힐 거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부터는 특사단도 파견에 나선다고 하는데 특사단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건지 설명 아무래도 이제 부탁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분과 궤를 같이 한다고 예. 봐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은 사실 북핵, 사드 문제 그리고 FTA 문제가 협상이 오를 텐데 예. 그 전에 미리 지금 특사들을 보내서 가장 이제 어렵게 얽혀 있는 게 사드 문제라고 할 수 네. 있겠는 중국에도 특사를 보내고 미국에도 특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네. 예.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셔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어떤 타결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정지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합의할 내용들은 특사가 일정 부분 먼저 가서 합의할 부분들이 뭐고 어떤 부분들을 정리할지를 좀 미리 가서 정지하는 작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는 지금 5개월이라고 하는 그 국정의 어떤 단절 이것 때문에 외교 라인이 거의 뭐 무너지다시피 했어요. 네. 그리고 중요 현안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배제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됐지 않습니까? 그런 외교 라인을 복구한다는 점에서 특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외교 정책이 어떤 정책이고 또 우리는 투명하게 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부분들도 얘기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당사국들 뭐 미국, 중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해서 예. 우리나라와 그 나라들 지금 4개 나라와 EU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일이 사실은 특사로서 가장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사드 문제처럼 아주 그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한 정지 작업을 하는 것이 특사들의 임무라고 보여집니다. 외교 특사단의 면면은 일찍 공개가 됐는데요. 자세한 건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특사로 선정되는 기준이랄까요? 그런 게 따로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특사로 선정된 분들은 대체적으로 해당 국가의 인맥이 많은 분들을 주로 했어요. 예.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같은 경우는 예. 미국의 지인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계의 지인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문희상 예.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한일 의원 연맹의 회장도 하셨고 부회장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일본에 있는 분들과 많이 아는 분들도 많고 또 그 중국에 가는 우리 누구죠? 그 세종시 출신 국회의원 이해찬 의원.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도 중국에 그 전에도 노무현 정부 때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특사로. 그래서 그런 경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지역에 또는 해당 국가의 지인이나 인맥이 많은 사람들을 선택한 것은 결국 말을 잘 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전혀 새로운 사람에 가면 인맥도 없고 친분도 없는데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정 기준은 제가 볼 때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 지역과 어떤 인맥과 관계가 있었느냐를 선택 기준의 중요한 기준으로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찬 중국 특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희가 중국과의 관계를 한번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이 먼저 갔습니다. 1대1로 정상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을 따로 만났는데요. 이게 뭐 예정 당연히 됐겠습니다만 깜짝 면담을 통해서 그래도 중국은 한국에게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찬 의원이 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나누게 될 텐데 그동안 그 사드 문제 때문에 좀 경색됐었잖아요. 한중 관계가. 충분히 변화될 조짐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이미 변화될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사드 배치를 이제 어느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중국이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고 우리 한류 문화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진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일단 축하 전화를 걸어왔고 지금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4강국의 대통령이 다 축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만 경쟁적으로 그런 거는 굉장히 문재인 정부한테는 좋은 조짐으로 보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박병석 지금 의원을 이제 1대1로 포럼에 일종의 단장으로 파견을 했는데 특사는 아닙니다만은 거기에서도 예외적으로 이렇게 또 몇 분 동안 만나줬어요. 시진핑 주석이 만나면서 뭐라 그랬냐면 한중 관계를 굉장히 중시한다. 그리고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 굉장히 만족해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문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라든가 이념 이런 걸 굉장히 존중한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박병석 의원이 간 거는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걸 중시합니다. 특사로 어떤 사람을 중시하냐 하면 그 나라에서 얼마나 대통령 가까운 중요한 실세냐 이걸 굉장히 따져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더 따지는 게 중국은 어느 정도 급이 높으냐 그리고 그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운 실세냐. 근데 박병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상당히 대통령하고도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뿐만 아니라 국회 부의장을 지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전 서열상 굉장히 높은 사람이 오는구나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후임으로 진짜 특사로 가게 되는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총리를 지냈으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또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최측근으로 불리고 또 노무현 정부의 진짜 실세 총리였고 이렇기 때문에 중국은 어느 정도 이 특사의 이러한 파견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좋은 관계를 풀어가자 이런 건데 결국에는 그런 이제 분위기는 좋게 잡았는데 이 사드 문제는 우리가 중국하고 우리와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한미 동맹을 잘 지키면서 이 한미 동맹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좋은 해법을 찾으면서 중국과 풀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드 문제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그 좋은 방안을 내놓을 거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될 걸 보입니다. 외교 안보 관련 움직임을 짚어봤고 인선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인선에서 눈길을 가장 끄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인사들이 속속 백의종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정철 전 비서관하고 최재성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친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또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정철 전 비서관 혹시나 문고리 3인방처럼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많았는데 본인이 고사를 해서 더 이상 직책을 맡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곧 뉴질랜드로 떠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아마 그 청와대로 불러서 만찬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 자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초청해서 만찬을 한 과정에서도 양정철 전 비서관이 본인은 아무것도 맞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눈물까지 보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 안타까움은 있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양정철 전 비서관 입장에서 억울함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자기는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했는데 어쨌든 언론이나 여론의 표적이 되면서 본인이 어느 자리에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다 최재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출마도 안 했었어요. 20대에. 이유는 결국은 호위무사를 자처해서 사실 문재인 그때 당시 대표죠. 보호하고 문재인 대표의
그 복심으로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총선에서 공천을 주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되면서 본인이 공천을 다 포기하고 안 했단 말이죠. 예. 그런 희생을 해서 그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보여준 모습은 결국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모습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예. 그렇지 않고서야 본인이 그렇게 희생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담이 되거나 국정의 운영의 동력에 어떤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결국 이제 더 이상의 관직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을 예. 드리면 예. 어찌 보면 그냥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또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일을 안 하게 되면 비선으로 또 남을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본인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비선으로서 활동을 안 하겠지만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뭐 그 적당한 위치에 앉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을 텐데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것이 이제 여론의 추이 자체가 그걸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서 본인들이 포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저도 뭐 최 교수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런 질문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내부적으로 평가받을 때 일을 못했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어떤 최측근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출중하다면 얼마든지 기용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저는 또 이 노무현 정부에서 제가 출입 기자로서 취재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이분들하고는 제가 취재를 많이 해서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이분들의 소위 실력과 뭐 이런 거의 장단점을 다 아는데 실제로 지금 이번에 양정철 전 비서관이라든가 이호철 전 수석 이호철 전 수석은 이미 취임하는 날 바로 외국으로 출국을 했고 양정철 비서관은 이제 오늘 이제 공식으로 어저께 대통령하고 만난 뒤에 자기는 이제 잊혀질 권리를 허락해달라 그러면서 나는 이제 조용히 떠나겠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제 역할은 딱 여기까지다 이렇게 하는 건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최재성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실세인데 특히 저는 이 양정철 전 비서관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1등 공신으로 평가해도 사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쓴 책 운명이라든가 올해 나온 대한민국에 묻는다 이런 거에 기획이라든가 쓰는 과정에서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또 사람을 영입하고 이런 모든 판을 짜는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에 비교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 역할을 처음에는 맡을 거로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역할을 맡겨가지고 해야 비선 논란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공식적인 권한을 주고 또 잘못이 있으면 책임도 지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원래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미국은 자기 대통령의 딸과 지금 사위를 백악관에서 일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에서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어쨌든 결론은 이렇게 났으니 이제는 밖에 있으면서 비선 논란이 나올 수 있지 않도록 잘해서 다른 좋은 방안을 잘 찾도록 하고 이번 계기로 대통령은 진짜 대탕평 인사를 이 사람들이 측근들이 최측근을 기용 안 했으니까 대탕평 인사를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분야를 가까이서 취재를 하셨으니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최측근 인사들이 백의종구를 선언하는 게 전국 운영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부담은 굉장히 덜어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내가 많이 일을 했으니까 내가 중요한 역할을 맡겠다 그러면은 대통령을 도운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전부 자리 달라고 이렇게 나오고 다른 사람들 하면 왜 저 사람을 우리 돕지도 않았는데 기용하느냐 이렇게 하면 소위 탕평 인사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다르라고 그래도 양정철을 봐라, 이호철을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좋은 길을 터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줬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어제 청와대 대변인 인선도 있었습니다.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실제 그 저희 연합뉴스 TV의 정치평론가로 많이 오셨던 분이고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그 많이 만나 뵀습니다만 점잖은 분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희정 지사하고 가까우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도 안희정 지사와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최측근으로 분류된 적도 없었던 분이기 때문에 실제 청와대 내에서 지금 친문 인사다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탕평책이라고 하는 것이 당내 일단
그 여러 세력들, 소위 뭐 개파라고 얘기하면 개파에 속해 있는 분들을 다 끌어들여서 당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안희정 이제 지사의 측근이라고 분류가 되고 있고 또 본인이 오늘 그 발표하면서 그 얘기도 했어요. 안희정 지사가 분명히 추천했을 것이다. 라고까지 본인이 발언을 한 걸 보면 안희정 지사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것이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후보 당시에 그 경선 당시에 지지했던 사람들의 마음도 없고 또 당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뭐 친문 비문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런 세력들 하나 묶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박수현 대변인이 갖고 있는 파워라고 할까요? 제가 얘기하는 파워라고 하는 것은 저분이 갖고 있는 부드러움의 파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분이 그 상봉 신사장인가요? 국회 출입기자단이 뽑는 그 젠틀한 사람이 젠틀한 사람이 주로 상을 2번이나 받았어요. 백봉 신사장. 백봉인가요? 백봉 신사장. 그러면 그만큼 언어를 사용하는데 되게 점잖으시고 그다음에 정도를 거르시고 남의 상처를 주는 말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대변으로서 아주 좋은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변인들이 꼭 막말하고 뭐 공격하고 이런 말들을 하다 보면 결국에 정치적으로 정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대통령 입이고 청와대 입이니까 정말 정도를 거르면서도 남한테 상처 주지 않고 남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청와대나 아니면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의미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수현 대변인의 선택은 탁월한 거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탕평책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면서 박수현 대변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도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만 설명드리면 그다음 박수현 대변인은 뭐 저도 같이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성격이 굉장히 친화력이 좋고 아까 부드럽다 그랬는데 밝고 그래서 여러 가지 소통 언론과의 소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잘 뽑은 인사고 여기 이제 소위 안희정 지사의 인맥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청와대 보면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맥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하승창 수석이라든가 임성석 비서실장도 그 밑에서 부시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파의 소위 여권 내 여러 개파의 인사들을 많이 기용하면서 자기 최측근은 배제하는 이런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탕평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이제 제대로 되려면 대통령이 공약으로 이미 했고 취임사에서 말했처럼 정파를 떠나서 진짜 이젠 고른 당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당 밖을 떠나서 진짜로 좋은 능력 있는 인사들을 골고루 쓰는 이런 인사까지 하는 대탕평으로 나아가면 국민들이 그때 진짜 더 박수를 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나올 인선 내용에도 주목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정치권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3선의 우원식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선출 의미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첫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지 이 부분까지 짚어주시죠. 일단 그 상대방이었던 그러니까 경쟁 상대였던 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문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친문을 선택하지 않고 거의 비문에 가까운 또 그렇게 당내에서 특별히 그 개파색이 그렇게 짙지 않은 그런 분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의 마음 자체가 하나로 묵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사실은 갈등이 있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여당이 됐으니 여당이 하나로 뭉쳐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서 우원식 의원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재수예요. 지난번에 한번 도전했다가 떨어지셨거든요. 그것도 또 작용을 했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문재인 대통령도 재선이지 않습니까? 재선이 아니고 재수를 하신 거죠? 재수를 했는데 우원식 원내대표도 재수를 해서 결국은 이번에 당선이 되셨는데 그 요인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그 민주당 내에 어떤 분란이랄까요? 아니면 어떤 충돌이랄까요? 이런 나누어져 있는 마음들 하나로 묵자고 하는 의원들의 마음이 모여서 결국은 친문을 선택하기보다는 개파색이 옅은 우원식 의원을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가장 먼저 첫 번째 과제는 역시 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죠. 그 문제가 이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야당은 정말 혹시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문제가 있다면 그건 지적을 해야 되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정쟁으로 그러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뭐 이렇게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한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이낙연 총리가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인준이 돼서 국무총리 역할을 잘하고 그래야만 또 장관들을 선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청권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의당 오늘 새로 또 선출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와 만나서 이 문제를 좀 통합적으로 논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총리 인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가장 큰 것은 협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저도 공교롭게
득표를 얼마나 했나 찾아봤더니만 61대 54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우상호 당시 똑같아요. 후보와 대결했을 때 7표 7표 차이였는데 차이. 오늘은 또 7표 차이로 승리를 했더라고요. 네, 그거를 보면은 저는 이 우원식 의원은 우상호 원내대표 2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예. 같은 우시잖아요, 지금. 예. 근데 왜 닮았느냐? 일단은 두 사람이 친문하고 대결해가지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둘 다 민주화 운동을 한 86세대예요, 86세대. 예. 86세대 맏형으로 돼 있거든요, 우원식 의원은. 우상호 의원도 소위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고 그러면서도 친문 핵심이 아닌. 그래서 우상호 의원이 운동권 출신이지만 여러 가지 성격이 원만하고 그래서 야당과의 대화 소통도 잘하지 않았습니까? 또 좋은 예. 평가를 받고 물러나게 됐는데 우원식 의원도 그런 측면에서 소통을 잘할 거로 친문 핵심이 오히려 아닌이어서도 더 잘할 수 있는 거로 아마 의원들이 판단한 거로 보이고 예. 또 앞으로 그런 잘할 거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 협치의 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기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도 중요하지만 당장 이제 추경 처리,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위한 추경 처리라든가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살리기라든가 소위 적폐 청산을 위한 법안 처리 예.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은데 네. 이 과정에서 야당과 협조를 잘 해가는 것, 당내에서의 협조를 당청 협조도 중요하지만 예. 야당과 협조를 잘해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예, 역시 국민의당도 오늘 반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김동철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는데요. 이분도 역시 여당과의 협치를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어제자 저희가 여론조사 언급을 하기가 좀 지금은 어려운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당이 정의당보다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 네. 여론조사가 어제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당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또 김동철 신임 원내대표가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이제 낮게 나온 정의당보다도 예. 이제 낮게 나와서 참 10% 이하로 떨어지면서 낮게 나왔는데 그거는 뭐 선거의 패배 후 폭풍 효과라는 게 있어요. 예. 선거 패배하면 지지율이 떨어져요 원래.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이제 지도부가 이제 그다음에 또 안철수 전 대표라든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동철 원내대표가 돼서 과연 제일 큰 관심은 뭐냐면 당을 이제 어떻게 살려내느냐도 예. 중요하지만 어느 진로로 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오늘을 보면은 과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면 여당으로 갈까요? 여당과 연정을 할까요? 예. 야당의 길로 갈까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또 다른 뭐 제3의 자강론으로 갈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오늘은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보면 재밌는 이야기를 한 게 예. 문정부가 진정한 연정 제안을 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해서 연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예.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예. 일단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건은 충족이 지금 아직 안 됐다. 바로 직전에 주승용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제 소위 주호영 예. 바른정당 원내대표에서 통합 논의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군부를 뗐지만 예. 일단은 지금 여건이 안 됐다 이게 있고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들떠 있고 보여주기식 행보만 하고 있다라고 예. 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예. 앞으로 이제 이 당의 일종의 활로를 찾아가는 예. 이런 행보를 할 거로 보입니다. 네,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바른정당과의 통합 요건은 충족이 안 됐다라고 국민의당 측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바른정당은 일단 다른 당과의 통합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기조를 정한 분위기거든요. 자강론으로 흐르는 분위기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당대당 통합, 국민의당과의 특히 통합은 꾸준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뭐 상당히 멀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되는 지금 이제 건가요? 오늘 강원도에서 지금 워크숍을 하고 예. 있는데 1박 2일로 거기서 나온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당분간 뒤집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예. 당대당 통합은 안 하더라도 어찌 보면 이제 정책 연대라든지 공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적 공존을 할 수 있는 틀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워낙 색깔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야당이긴 하지만 바른정당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색깔이랄까 칼라와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칼라는 사실 여러 가지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예. 부분들을 단시간 안에 맞춰서 통합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런 네. 점에서 봤다고 하면 바른정당 입장에서 자강론으로 가는 것이 맞고 예. 다만 20석이라고 하는 제한된 의석수를 가지고 뭔가 정책을 펼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정책적 연대를 할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연대는 더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다시 추진하기는 동력을 상당히 잃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이 이미 그렇게 결정한 상태에서 다시 그걸 군부를 떼려면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또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결정이 이미 그렇게 난 상황에서 다시 뒤집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마 정책 연대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치권 상황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